뉴스퍼레드 2부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 함께 알아보실 분들입니다. 고성국 박사, 김남국 변호사, 그리고 뉴스바리스타 장원준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바리스타 장 기자. 예. 오늘은 어떤 커피를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의 커피는 일단 이름을 설전이라고 붙여봤는데요. 저희가 어제 그제 계속 북한과 미국, 북한의 미사일 도발 관련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는 아니지만 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가 중거리 미사일 정도는 계속 국민의당을 향해서 쏘고 있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당에서는 굉장히 격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 모습을 설전, 정말 혀설제 싸움 전자에서 입싸움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혀의 전쟁이군요. 혀의 전쟁입니다. 예. 국민의당이 단단히 화가 난 모습,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청와대 비난하고 자기 당 원내대표 비난하고 야당 비난하면서 자기 권력 게임 벌이느라 레드라인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추미애 대표의 거짓 선동과 모욕적인 국민의당 공격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저렇게 추미애 대표 같은 분이 집권 여당 대표로서 포용력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이끌고 가줘야 되는데 저렇게 국민의당 비난 대표 노릇이나 하고 청와대를 굉장히 난처하기 때문에 저런 분이 오래 좀 대표하시면 우리가 또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저렇게 국민의당이 화가 많이 나게 된 이유는 추미애 대표, 말씀드린 것처럼 중거리 미사일급의 미사일을 계속 쏘셨기 때문인데 다 정호승 시인의 시를 인용해서 바닥이라는 이야기를 국민의당한테 했었고 또 한 번은 이제 본인의 처지가 나무와 같다는 그런 그 정호승 시인의 시를 원용했는데 어쨌든 저 모습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머리 자르기 발언 기억나세요? 그렇죠. 네. 국민의당 꼬리 자르기 한다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머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뇌부를 보호한다는 얘기를 좀 머리 자르기란 말로 일종의 가구를 맞춘 표현했다가 국민의당하고 붙었던 전선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제가 그 시를 잠깐 찾아봤더니 시 내용이 지금 인용된 것보다 조금 더 험합니다. 보면은 내용이 결국 바닥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에서 보면은 이게 도대체 굉장히 화가 날 만도 한 것 같은데요. 막말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2라운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의 그 설전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적대적 공전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분명히 서로 공격하고 있는데 그리고 적대적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추미애 대표는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고 또 우리 박지원 의원의 얘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속내가. 추미애 대표가 저렇게 우리를 계속 공격해주면 우린 지지율이 더 올라갈 거야. 사실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이 진흙탕 싸움처럼 보이는 이 싸움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그게 뉴스가 자꾸 만들어지니까. 당장 우리도 바른정당이나 뭐 이렇게 이쪽의 뉴스는 별로 지금 다루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을 계속해서 어쨌든 부각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 점에서 이분들이 뭐 서로 다 사전에 시나리오 가지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워낙 선수들이니까 이건 적대적 공전을 다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느낌까지 좀 듭니다. 저는 고 박사님께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추미애 대표가 저렇게 해서 계속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존재감을 확대하겠다고 해설해 주시지만 저는 추미애 대표가 점점 입지가 좁아지는 건 아닌가. 여권 내에서도 추미애 당대표가 저러는 거에 대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들 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추미애 대표가 뭐 서울시장을 염두에 두든 또는 뭐 대통령 도전을 염두에 두든 뭐 여권에서 추대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자력으로 자기 경쟁력으로 누군가와 이 경선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뭐 분위기 좋게 만들어서 여러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국민적으로 또 지지층한테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남는 거다.
라고 하는 계산이 전 서 있는 거 아니냐 싶습니다. 네.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을 하면서 사실 이제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야당을 끌어안아야 되는 거 아니냐. 당장에 뭐 추경안만 보더라도 한 달, 이거 통과되는데 한 달 반 걸렸고 앞으로의 뭐 9월달 정기국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이제 야당의 협력을 필요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까지 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추미애 대표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모든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당이나 야당에 대해서 비난이나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지지를 얻는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지금 바닥에 대하여라는 시를 원용을 하면서 국민의당을 조금 아프게 공격한 사안 자체도 결국에는 문준용 씨와 관련된 그 녹취록을 조작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검찰 결과가 나오자 공격을 한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검찰 결과가 나왔을 때에 그럼 국민의당은 책임이 없는 것이냐라는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대표가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야당에 대해서는 뭔가 굉장히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어떤 그런 이야기고 또 국민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나눠보면 여당을 지지하고 있는 여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추미애 대표의 이야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환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지가 줄어들다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입지가 강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장 기자 지적은 좀 더 생각해 볼 대목이 있는 게 지금 김남국 변호사 설명대로 고정 지지층에서는 추미애 대표의 저런 좀 격렬한 발언이 지지를 받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이른바 중간층은 어떻게 볼 거냐? 역시 아마 그래도 집권당 대표가 좀 이 덕치 같은 좀 이렇게 포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을 텐데 왜 자꾸 저렇게 분란만 일으키고 또 대통령한테나 여당 전체에 부담만 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고정지지층에서의 지지만 가지고 뭐 서울시장이다, 대권도전이다가 가능하면 좋은데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점에서는 이 추미애 대표가 나름대로 전략을 갖고 있다면 이 전략에 양면이 있다.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이 같이 있는데 이게 좀 더 심해지면은 긍정 측면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부정적 측면이 더 커지니까 그 점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마이너스 계산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그 임계점을 추미애 대표가 나름대로 좀 정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부정적인 측면이 없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휴가 중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SNS를 통해서 굉장히 격렬하게 정치를 또 펼치고 있는 셈인데 답시 보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SNS를 통한 게 정말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김남국 변호사가 오히려 저희 세대가 좀 다르니까 아마 아침에도 SNS 뭐 하고 오시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제 추미애 대표 SNS 글에 대한 반응과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커뮤니티에서 과연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고 왔습니다. 세련포트에 일어나서. 어떻든가요? 그랬는데 봤는데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추미애 대표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댓글이 긍정적인 댓글이고 지지하는 댓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조금 살펴봤는데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그 근거 자체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사안 자체가 국민들이 사실은 이 국민의당의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추미애 대표가 하는 이 SNS 정치에 대해서 뭐 SNS 정치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SNS 정치가 과연 긍정적인 작용만 있는 것이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남성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술 먹고 하는 음주 SNS라고 아까 전에 인터뷰에 나온 그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도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술 먹고 이제 목포에서 좀 실수를 하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남겼을 때에 사실은 이것을 바꿔서 해서 뭔가 취소를 한다는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남국 변호사 설명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SNS가 모든 사람한테 열려 있긴 하지만 그리고 연배가 좀 많으시거나 또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도 SNS를 열심히 하시지만 그러나 역시 지금 SNS는 상대적으로 젊은 층 그리고 진보 성향이 강한 층 또는 지금 따지면 문재인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의 우호적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거기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SNS를 통해서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을 공격하고 글을 남기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글이 다수가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하고 결국이 이제 잠재적으로는 자기 지지층이 되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저는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뭐 추대표는 추대표고 또 우리 또
막말의 대명사. 그러니까 저희가 독한 혀의 전쟁이라고 오늘 제목을 붙인 이유가 딱 그 건 하나만은 아니었고요. 네. 또 막말, 뭐 하여튼 격한 말의 대명사는 제1야당 대표 홍준표 대표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얼마 전에 또 바른정당을 두고 첩이다, 첩은 첩일 뿐이다 이런 또 독한 얘기를 하셔서 바른정당에서 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해운 바른정당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지 발정제 사건을 일으켰을 때 그때 보여준 잘못된 여성관 그걸 지금도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런 발언 하시는 분 정말 정치권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치권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는 결코 수위가 낮은 발언이 아니죠. 이해운 대표도 발언이죠. 상당히 강하게, 격하게 반발한 겁니다. 어떻게 봐야 점잖게 표현하니까 목소리 톤도 굉장히 낮춰서 말씀하셨어요. 글쎄요, 이 추미애 대표와 홍준표 대표를 이렇게 같이 봐야 되느냐는 건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추미애 대표의 말은 독설이지만 막말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홍준표 대표의 말, 무슨 첫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게 독설이 아니라 막말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정치적 효과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조금 성격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독설은 정치인이 정말 독하게 마음 먹고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이럴 때 쓰는 말인데 막말은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막말을 자꾸 쓴다면 그 사람의 의식 구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이런 막말을 자꾸 쓰는 거는 이 사람이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일부러 그 말을 골라서 하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뭔가 이 의식 구조가 굉장히 전근대적이거나 첩이라는 말 속에는 이 가부장적 권위주의로 인한 그 수천 년간에 걸친 여성에 대한 압박적 구조 이게 그대로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그냥 부지불식간에 툭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 사람의 의식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 점이 이해운 대표가 지적한 대목이죠. 맞습니다. 그 첩이라는 단어를 법적으로 찾아봤더니 좀 이렇습니다. 본처가 있는 남자와 계속적인 성적 결합 관계를 맺고 있는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막말 정도가 이 말을 받아들인 사람한테는 굉장히 불쾌한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한솥밥을 한때 먹었던 두 정당 그 상대에게 이렇게 막말을 계속 퍼붓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대선 때부터 꾸준하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보수의 본류다. 적통은 사실은 자유한국당이고 바른정당은 아류에 불과하고 결국에 바른정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흡수통합될 대상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발언의 효과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과연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지 오히려 지금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비슷하게 지지율을 얻고 있는 추세를 갖고 있지만 중도 외연층에서 훨씬 지지를 받고 있는 건 바른정당이기 때문에 향후의 통합 과정이라든가 보수의 본류가 어디냐라고 논의를 했을 때 자유한국당의 손을 꼭 들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합을 놓고 보더라도 이런 발언 자체가 오히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혁신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혁신이 정책일 수도 있고 조직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에 있는 정치인들, 홍준표 대표가 지금 대표로 있는 상황인데 대표가 사실은 그 자유한국당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생각을 가진 정당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떤 지지를 보낼 수가 있는 것인가. 첩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는 아주 오래전에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고 지금 한다라고 한다면 내용관계 불륜이 있는 것인데 이런 표현을 다른 상대 정당에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적인 어떤 지지를 받기가 어렵고 외연을 확대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좀 복잡한 것 같은 이 같이 보이는 공방이 사실은 이게 1차 방정식도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4당이 있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의당이 없어지고 흡수가 되거나 어쨌든 없어지고 한국당과 바른정당하고 더불어민주당만 있다 그러면 선거 해보나마나 이기지 않겠습니까? 보수표는 분열되고 진보표는 또는 이 문재인 지지표는 다 모일 테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도 바른정당을 빨리 흡수해버리고 국민의당은 살아남아서 그렇게 해서 한번 선거를 치른다 그러면 어려운 선거지만 해볼만 할 거예요. 보수표는 전부 다 하나가 될 거고 문재인 지지표는 호남표는 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당은 바른정당을
M&A 하는 거가 전략적 목표인 거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을 어떻게든 하나로 다시 만드는 거가 전략적 목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당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죠.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한국당이 언제 국민의당 공격합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바른정당 공격합니까? 네. 서로 적당하게 부추겨주고 좀 계속 좀 정치 잘 하셔야 될 텐데 네.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좀 단순한 산수를 가지고 지금 정치를 하는데 이걸 딱 깨놓고 저처럼 설명하면 간단할 텐데 네. 이렇게 못하니까 자꾸 뭔가 다른 방식으로 명분을 세워서 공격하다 보니까 예. 복잡해 보이는 그럼 거예요. 이런 방정식은 어떨 것 같으세요? 이렇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갑자기 힘을 합친다. 예. 그런 방정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의 2강 2약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숫자로 보면. 네. 그런데 두 당이 합치면은 60석이 되니까 3강 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이나 한국당 입장에서는 정말 계산을 열심히 두드려 봐야 득실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복잡한 국면으로 그렇죠. 네.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국민의당 쪽이나 바른정당 쪽에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도 우리 둘이 좀 합치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지금도 나와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당이라는 게 이념도 같고 정책도 어느 정도는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과연 당을 합칠 정도로 그렇게 이념적 지향성과 정책적 유사성이 있느냐, 아니면 국민의당은 오히려 민주당과 가깝고 바른정당은 오히려 한국당과 가까운 거 아니냐, 이게 일반적 인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일반적 인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제3의 무슨 길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만들어내지 않으면 공학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역풍도 상당히 클 겁니다. 네. 바로 그 대목에서 국민의당에 사실 아시다시피 두 가지의 흐름이 두 가지 이제 본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한 세력이 있고 안철수 대표 전 대표로 대표되는 소위 새정치의 두 부류가 있다고 치면 사실은 지금은 호남의 지지를 기반을 둔 세력이 상당히 득세를 하고 있었다면 안철수 대표가 또 워낙 선거에 나가 떨어졌고 또 제보 조작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었는데 지금 다시 출마한다 그런 움직임이 강하게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네. 지금 국민의당 상황을 놓고 보면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 역할, 왜냐하면 호남 기반이라는 건 아무래도 그런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가면 국민의당이 정말 소멸될 수도 있겠다, 너무 힘을 잃겠다라고 해서 그런 논리를 터잡아서 지금 다시 당대표에 좀 이르지만 네. 여러 가지 거부감이 있지만 출마하겠다는 쪽으로는 거의 가닥이 잡혔다는 관측이 많아요. 물론 오늘 발표한다는데 네. 출마를 할지 뭐 다른 얘기를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안 대표가 그 전 대표 옛날에 원점에서 다시 생각을 하겠다라고 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세월이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지금 원점에서 지금 출마 여부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제 앵커께서 세월이라고 표현하셔서 상당히 긴 시간 흐른 것 같은데 예. 불과 한 달이 안 됐네요. 네. 네. 20일 정도죠. 네. 제가 국민의당이 사실 굉장히 급하죠. 예. 당세도 자꾸 약해지는 것 같고 당 지지율이 뭐 지금 4%, 5%를 기록한 지가 꽤 오래됐고 그러고 보니까는 이제 불과 11개월 후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여기 당협위원장들이나 지방선거에 출마를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뭐 명함도 못 내밀 상황이 되니까 뭔가 출구를 찾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지금의 국민의당보다는 그래도 안철수 깃발을 들고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냐. 이래서 아마 그 원외위원장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에 대한 출마 권유, 당권 도전이죠. 네. 당대표 출마 권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장은 그게 지금 그냥 밋밋하게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안철수 전 후보가 전면에 서서 당대표가 돼서 선거를 지휘하는 게 조금이라도 도움은 되겠어요. 그런데 소탐대실 아닌가 그런 네.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응급 처방을 한다고 해서 안철수 후보를 그냥 일회용 반창고처럼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 그러면 지방선거 후에는 그럼 어떡하려고 그러나. 지방선거가 안철수 후보가 대표가 돼서 진두지휘해도 그렇게 만만한 선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안철수가 나섰는데도 선거에서 결렇게 졌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죠? 정말 테러 없이 그럼 당 해체할 겁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정당이라고 하는 게 100년 정당까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3, 4년, 5년 후에 다시 한번 대통령 선거까지는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되는 건데 너무 호흡이 좀 짧다. 당장의 어려움을 이런 식으로 자꾸 안철수 후보한테만 기대서 돌파하려고 한 것이 국민의당의 체력 약화로 나타났던 건데 네. 또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좀 갖습니다. 그런 거 국민의 내부에서 지금 그 안철수 대표 출마를 만료가 있는 사람들도 같은 맥락에서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반 양론이 팽팽한 겁니다. 예. 국민의당 입장에서 이렇게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대선 그 주자가 패배를 하면 조금 이제 자숙의 기간을 가지면서 사실상 활동을 안 하다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할 때쯤 다시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개월, 대선 끝난 지가 한 3개월이 다 되지가 않았고, 특히나 더 문제가 됐던 것은 안철수 후보 시절에 본인의 가장 측근이었다라고 하는 뭐 이유미 씨라든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녹취록 조작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검찰 결과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법적인 혐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책임이 없다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고 일부 초선 의원들은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전당대회를 나가겠다라는 그 결심이 선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본인의 어떤 득과 실을 따졌을 겁니다. 명분이라든가 지금 이런 것들은 없지만 그래도 국민의당은 좀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살릴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만약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말 후보자들이 또 우수수 이탈해버리고 정말 선거에서 참패를 한다라고 하면 국민의당이 기회가 없고 본인도 국민의당이 없다라고 한다면 대선 도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대선 도전의 꿈이 물거품이 되니까 안 된다라고 본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다시 도약을 할 어떤 기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그런 기회가 있을까? 아마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제 일주일 전에 이제 뭐 초선 의원들과의 모임에서 바른정당과의 정책적인 연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 지금 통합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두진 않겠지만 정책적인 연대를 굉장히 넓혀가면서 조금 더 통합의 길을 밟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신중한 분이니까 나름대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아침 또 있을 또 입장 발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